안녕하세요. 제이언 메디컬 레시피 구독자 여러분,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제이언 가정의학과 대표원장 최정민입니다. 자, 제가 그동안 영상으로만 올리다가 이제 라이브 방송을 조금 정기적으로 해서 이제 진료실에서 질문을 다 못한 것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좀 답변도 드리고 또 이제 이런 실시간으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질문하시는 여러 가지 비만과 관련된 질문들을 제가 자세하게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서 올 여름에 좀 비만이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 좀 도움이 되는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최대한 이제 격주술 요 시간에 한 라이브 방송을 해서 되도록 많은 정보들을 좀 구독자님들께 전달하려고 하니까 시간 되시면 언제든 오셔서 뭐 꼭 비만과 관련된 게 아니어도 건강 주치의다 생각하시고 이것저것 궁금한 거 건강에 관해서 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셨는데 진료실에서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서 잘 물어보지 못했던 것들을 편하게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최대한 답변 드리는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한 2, 3주 가량 거쳐서 저희 병원 서초점에서 이제 진료실에서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하지 못했거나 또는 까먹어서 진료하러 왔을 때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갑자기 생각난 질문들을 좀 이렇게 적어서 주시면 제가 그 질문에 이렇게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해드리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질문들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비만과 관련된 질문들을 몇 가지 대답을 하고 또 실시간으로 혹시 내가 정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물어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댓글창에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엄청 오던데 이제 그쳤나 모르겠네요. 첫 번째 질문인데 지금 한 29개 정도 일단 진료실에서 받은 질문들은 뽑아왔는데요. 중간중간에 요거랑 좀 다른 질문들이 올라오면 답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싹센다보다 위고비가 더 좋은가요? 네, 요새 이제 위고비 일론 머스크가 쓰고 뺐다는 그 마법의 비밀약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 이 위고비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기다리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우리나라에는 언제 처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올 겨울이나 내년 상반기 전에는 이제는 들어올 것 같아요. 이제 가격의 문제긴 하지만 워낙 이제 위고비가 핫하다 보니까 원하는 국가들이 많은데 이제 아무래도 생산량이 딸리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어도 들어오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한번 써볼 텐데 환자분들한테 그 전에 제가 정말 많은 논문들을 읽고 있어요. 이 위고비가 삭센다와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효과나 부작용에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저도 사실은 싹센다는 임상 경험이 많지만 위고비는 임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선은 페이퍼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확실한 건 싹센다보다 위고비가 확실히 체지방의 감량의 비율은 높았습니다. 이제 싹센다펜이 한 10에서 15% 정도 감량을 한다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제 위고비는 거의 20% 이상의 체지방 감량을 하는 걸로 이제 대규모 연구에서 밝혀졌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싹센다펜은 매일 하루에 한 번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이게 놓치면 사실 이제 약효가 중간중간 자꾸 떨어지니까 체지방이 분해되는 환경이 조성되는데 자꾸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사실 이게 우리 몸은 지방이 분해가 되려면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방이 분해될 수 있는 이화 작용이 일어나는 몸의 환경이 좀 많이 유지될 수 있어야 체지방이 분해가 되는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자꾸 동화작용으로 되게 되면은 체지방이 분해되는 환경이 되려다가 또 다시 찌고 되려다가 다시 찌고 하니까 펜은 쓰고 있지만 자꾸 중간중간에 빼먹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이게
이도 저도 아닌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뭐 사실 열심히 매일매일 몇 달간 이제 주치 가이드 하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맞으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효과가 있지만 또 이제 바쁘시다 보니까 그때그때 놓치면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주사를 하다 보니까 한 번만 맞으면 일주일 동안 빈틈없이 이제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몸의 환경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아무래도 지방 분해되는 환경이 더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건 아닌가 싶습니다. 저 부작용을 죄송합니다. 저 부작용도 제가 한번 봤는데 위고비나 삭센다펜이나 이 어떤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갔을 때 생기는 초기 부작용들이 가장 흔했고 그 강도가 삭센다와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게 일주일 동안 유지되다 보니까 삭센다펜은 하루 이틀 맞고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하루 이틀 정도 휴지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뭔가 그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다는 게 또 반대로 장점이었는데 이제 위고비는 월요일에 만약에 맞게 되면은 이게 일주일 동안 약효가 가니까 이제 그때까지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이제 환자랑 의사가 좀 견뎌 나가야 된다는 그런 초반의 부작용들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제 생각에는 주치의가 이 환자가 위장운동 능력이나 아니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변비 등과 같은 이런 장의 환경이나 장의 증상들에 따라서 이 위고비의 용량을 결정하거나 또는 도즈업을 할 때 펜을 바꿀 때 이제 조금 천천히 바꿔 나간다거나 또는 이제 장의 환경이 좀 건강해지게 장내세균 치료도 하고 유산균도 잘 처리해서 이 약을 맞고 나서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이제 조금 전처치를 하고 스타트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쓰시다가 만약에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면 아무래도 이제 뭐 위장약들을 조금 가이드하면서 초반에 이제 부작용과 효과를 잘 맞춰 나가면 문제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지금은 저도 임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또 그 이후에 위고비에 대한 그 실시간 제가 처방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실시간으로 라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은 운동으로 태울 수 있지만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네,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차이는 없어요. 사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거는 혈관 안에 지질 덩어리가 돌아다니는 걸 말하는 거고, 지방은 이제 우리가 체지방이나 피하지방이나 뭐 내장지방과 같은 우리 몸 전반적으로 있는 지방들 말니까 다 사실은 위치의 차이지 우리 몸에 있는 지방 덩어리들은 맞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방을 많이 먹으면 뭐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을 먹으면은 고지혈증이 생기고 비만이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모든 비만 학회에서는 탄수화물의 과잉이 간에서 잘 분해되지 않았을 때 남은 잉여 탄수화물을 이제 지방으로 저장하거나 또는 혈중에 콜레스테롤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에는 전반적인 탄수화물 절제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체지방을 감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탄수화물 절제가 필요하고요.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혈중에 높은 콜레스테롤, 이제 보통 고지혈증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체중이 늘고 비만이 생겨서 내가 고지혈증이 생기는 거면은 이거는 체중 관리하고 주치의와 생활습관 교정을 하면서 이제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이제 위험 요인을 살펴가면서 이제 조정을 좀 해보다가 그래도 안 떨어지면 약을 쓰게 되는 거고요. 또 반대로 가족적으로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체중 관리와 상관없이 분해 효소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약을 좀 써야 한다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결국은 지방과 관련되어 있고 지방을 어떻게 분해하고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함께 의논해서 내 몸은 어떤 지금 환경인지를 판단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위고비 들어와요. 위고비 들어오고, 지금 거기 이제 제약사에서 얘기하는 걸로는 한 뭐 10월, 11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계속 조금씩 딜레이 되고는 있거든요. 근데 늦어도 내년 초?
전에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데모 이런 것들이 몇 개 들어오면 제가 한번 먼저 환자들 대신해서 써보고 부작용과 효과를 모두 제가 몸소 경험을 본 다음에 환자분에게 한번 처방해 볼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갱년기 다이어트, 갱년기의 효과적인 다이어트 식단이 궁금합니다. 갱년기라고 해서 이게 뭐 특별히 다른 다이어트 시기와 특별히 달라질 식단의 문제는 없어요. 차이는 사실 없다고 봐야 돼요. 오히려 더 당을 줄이는 식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갱년기 때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이제 수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에스트로겐이 하고 있었던 많은 역할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에스트로겐은 사실 체지방의 분포도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기하게 에스트로겐은 식욕을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생리가 이제 시작될 무렵에는 굉장히 식욕이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이 식욕을 조절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갱년기가 되면 이제 그게 떨어지니까 아무래도 좀 더 탄수화물에 대한 그 요구도가 높아지니까 식단에서 조금 더 단백질이나 이런 파이버 같은 섬유질을 더 많이 섭취하시도록 노력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갱년기에는 이제 근육량이 소실이 많기 때문에 약간 단백질 보조제들은 조금 챙겨 드시는 게 좋고 또 그에 따라서 근육 운동을 조금 더 포커스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 이제 그때는 체지방이 조금씩 늘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에스트로겐이 이런 미세염증을 조절하는 역할이 있었는데 갱년기가 되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관절에서 이제 미세염증들이 생기면서 평소보다 관절염이나 이런 통증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살 빼겠다고 너무 관절에 무리하는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건강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 갱년기 때는 조금 더 탄수화물을 줄이고 단백질을 주식으로 하는 식단을 하시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을 조금 더 포커스 하시고 그리고 약간 속근육을 키워서 이제 6, 70대 올 수 있는 정형외과 질환을 조금 예방할 수 있도록 근육량을 높이는 그런 생활 습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조기 폐경 많아진다던데 증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저 오늘도 진료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어린 나이인데 이제 검사 결과가 실제로 정말 폐경으로 진단돼서 제가 되게 놀랐거든요. 사실 제가 지금 거의 이런 제가 메노포즈 환자들, 폐경 환자들만 거의 이제 십몇 년째 대학에서부터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보통은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레인지 자체가 만으로 47에서 한 52세면 거의 저는 대부분이 거기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여자분들은. 그래서 뭐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고 이제 난소를 자극하는 난소 자극 호르몬이라는 FSH가 증가하는 이런 폐경기를 보여주는 호르몬 프로파일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만 해도 뭐 43세, 45세, 46세는 아예 그런 에스트로겐에 대한 검사는 안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요즘은 진료를 하면서 부쩍 느끼는 게 어, 생각보다 증상들이 갱년기 증상들과 또 체중이 늘어난 게 사실 약간 갱년기 때 체중이 늘어나는 형태를 보여주는 젊은 40대 초중반의 환자분들도 많이 내원했고, 그럴 때 혹시나 해서 제가 이제 여성 호르몬 검사를 해봤을 때 의외로 빨리 폐경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기 폐경이 되는 환자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장점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에스트로겐에 노출되는 이제 기간이 줄어드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유방암이나 뭐 자궁암의 위험도는 이제 좀 감소할 수 있지만 이제 대신에 우리의 삶의 질을 관여하는 많은 것들은 좀 빨리 나빠지죠. 이제 노화가 빨리 온다거나 그다음에 지방량이 좀 더 는다거나 또는 제 피부나 이런 세포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수면의 질도 안 좋아지고 이제 기분 장애도 조금 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주관적인 증상이 조금 빨리 온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대신에 조금 저는 그냥 이렇게 진료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갱년기를 조금 일찍 겪으시는 분들이 조금 더 빨리 회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너무 늦게 50대 막 중반까지 갱년기가 안 와서 유지되시는 분들은 이제 그때 가서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그 갭을 이제 뭔가 내가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왜냐면 10년 전에 나와
10년 후에 나는 어떤 체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에스트로겐까지 같이 떨어지게 되니까 훨씬 더 이런 삶의 질은 좀 안 좋아지시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기 폐경도 그렇고 뭐 조금 늦은 폐경도 그렇고 이게 양쪽이 장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조기 폐경이신 분들은 좀 더 이제 재생이나 이런 노화 쪽에 서포트를 하고 이제 조금 늦은 폐경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암이나 질병을 좀 더 포커스를 해서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조기 폐경 제일 빠른 연령은 저는 한, 그래도 제 경험으로는 42세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조기 폐경이 될 때에는 반드시 산부인과 전문의를 만나서 이게 진짜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의 저하인지 아니면 어떤 산부인과적인 질병이 있어서 호르몬 균형이 깨졌는지는 저는 보통 의뢰를 해서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께 답변을 받고 그러고 이제 1차 진료 의사로서 할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는 저는 요즘은 조금 레인지를 넓히고 있습니다. 한 45에서 55까지는 이제 정말 좀 브로드하게 내가 여성 호르몬을 체크하고 환자의 치료 계획을 세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성은 그 에스트로겐의 유무에 따라서 치료의 방향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기능의학적으로는 너무나 달라지고 체중 관리에 있어서도 이제 서포트를 해야 되고 어떤 방면에서 조금 더 지방이 분해되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게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제가 조금 더 이르게 요새는 좀 잡고 있는 편입니다. 네, 고콜레스테롤 혈증에서 대마시 오일 같은 식품들은 효과가 있긴 한데 사실은 이 콜레스테롤에서 HDL을 올리기에 가장 좋은 불포화 지방산은 사실 오메가3입니다. 그리고 식물성은 오메가6가 같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메가3는 아무리 과해도 문제되지 않거든요. 항염증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근데 오메가6는 어느 정도 이상의 농도로 올라가면 얘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제 뭐 잘 선택된 식물성 이런 오일들을 드시는 건 괜찮지만 되도록이면은 좀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는 그냥 좀 정제로 만들어진 오메가3 같은 것들을 조금 구입하고 그리고 잘 이제 차광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유통기간이 좀 짧아야 되고 왜냐면 이제 오메가3는 산패가 되기 쉽기 때문에 이제 유통기간이 짧아서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딱 차광이 잘 되어 있는 이런 제품을 선택해서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갱년기와 조기 폐경의 차이는 나이 차이만 있을까요? 사실 나이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갱년기, 조기 갱년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맞아요. 조기는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평균 그 폐경 연령보다 빠를 때 조기 폐경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른 기준으로 나누는 거는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저는 사실 조기 폐경이 왔을 때 이제 너무 이른 나이에 골다공증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저는 좀 신경 쓰거든요. 왜냐하면 노후에 있어서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는 골다공증인데 이게 에스트로겐이 빠지면 너무 장기간 동안 뼈가 형성될 수 있는 능력을 잃는 게 사실 조기 폐경의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거든요. 뭐 사실 뭐 노화나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든 리커버리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골 감소증을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조기에 쓰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만 좀 잘 더 보고 일반 갱년기보다 조금 더 차이 있게 제가 본다면은 이제 조금 골다공증을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고 또 비타민 D 레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조금 일반 폐경이 될 때까지는 불밀도가 더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좀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JM은 뭐 호르몬은 모든 검사는 다 하죠. 여성 호르몬뿐 아니라 뭐 앞으로도 말씀드린 뭐 부신 호르몬, 남성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뭐 스트레스 호르몬 이런 호르몬이라고 하는 섹션에서는 이게 모든 것들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이제 뭐 여성 호르몬만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몸이 안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호르몬들도 같이 보면서 갱년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또 저희가 미리 받아놨던 질문을 한번 답을 해볼게요. 저녁을 굶으면 살이 잘 빠지나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되게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어떤 끼니를 언제 굶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예를 들면 어, 내가 오늘
점심을 조금 과하게 많이 먹었다. 이러면은 저녁을 좀 굶어서 간이 탄수화물을 분해할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오랫동안 좀 주는 공복 기간을 가지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저녁을 굶게 됐을 때 만약에 밤에 이제 자야 될 시간에 폭식을 하거나 뭘 먹게 되면 오히려 이건 더 악영향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는 딱 저녁을 안 먹을 거야. 뭐 이런 규칙을 정하지 말고 아, 내가 오늘은 요 시간에 뭘 좀 많이 먹었으니까 이 다음 시간까지 한 8시간은 조금 공복을 유지하다가 한 7시, 8시에 가볍게 저녁을 조금 먹고 그러고는 늦은 시간까지 안 자고 있지 말고 자고 이런 정도의 생활 패턴을 자꾸 만드시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다이어트는 좋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저녁 굶다가 밤에 터져가지고 막 다 먹으면은 차라리 저녁을 먹는 것보다 안 좋은 게 밤에는 부교감 신경이라고 하는 자율신경이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부교감 신경은 이제 동화 작용을 해요. 다 저장하고 이완하고 이런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이제 밤에 자는 시간 동안에는 분해가 거의 안 되고 특히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간에서 뭐 간도 자야 되잖아요. 잠을.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거의 다 분해가 안 되니까 다 지방으로 밤새도록 저장해서 아침에 뱃살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반복된 실수를 하시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너무 규칙을 정해서 식단을 이 시간에는 먹고 이 시간에는 먹지 말고라고 하는 좀 장기적이지 못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생활 습관에서 만약에 내가 오늘 저녁을 많이 먹게 됐다. 혹시 그러면은 그냥 내일 점심 때까지 조금 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뭐 저녁만 딱 굶고 아침 점심은 잘 챙겨 먹고 이런 것들은 전혀 다이어트에 도움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 된다는 생각도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게 삼시세끼가 사실 언제부터 나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농사 지을 때부터 나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먹고 나머지 시간에는 간식이나 이런 걸 먹지 못하고 노동의 강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렇게 끼니가 정해진 거지만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사실 그렇게 노동의 강도가 높지 않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간식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다 삼시세끼까지 다 챙겨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찌고 또 예전에 비해서 지금은 이런 음식들의 미네랄이나 비타민 등이 충분하지 않고 이제 고당도랑 이제 열량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열량은 많은데 분해될 수 있는 조효소들은 부족하고 그만큼 운동량은 적고 또 중간에 간식 먹을 일이 많으니까 이제 현대 사회가 이렇게 비만으로 가는 그 수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활 습관 자체를 좀 하루에 한 2끼 정도 드시는데 이제 조금 간격을 항상 조금 두시는 방향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이제 배가 고프면 단백질이나 뭐 육포나 오징어나 이런 것들로 되도록 당이 아닌 것들로 좀 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밤에 고구마로 간식 안 되죠. 고구마는 이제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에는 이런 당류는 줄이셔야 지방이 빨리 빠지는데 이제 다이어트가 끝나고 이제 유지가 시작될 때는 조금 그런 무거운 당류는 조금씩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구마, 감자와 같은 이렇게 땅 밑에서 나는 그런 야채들은 사실 당도가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야채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먹지만 결국은 그게 끊임없이 살이 찌게 하는 인슐린 호르몬을 내 몸에서 분비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밤에 고구마를 먹으면 이제 당도가 높아지니까 밤에 인슐린 호르몬이 올라가고 인슐린 호르몬이 올라가면 당연히 저장해야 된다는 신호를 받기 때문에 다 체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게 매일 반복되면 나는 하루 종일 고구마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체지방이 분해되는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아침에 사과 먹고 점심에 고구마 먹고 저녁에 바나나를 먹는다고 해서 살이 빠지진 않죠. 부종은 빠지겠죠. 아무래도 소금기는 줄었으니까 물은 더 빠지는데 체지방이 분해되는 환경을 유지하는 시간은 1도 없었어요. 그렇게 식단을 하시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사과 반쪽에 고구마를 먹었으면 아, 내가 당을 아침에 먹었으니까 지금 내 몸에서 살이 찌게 하는 인슐린 호르몬이 나왔겠구나. 그럼 얘가 다 쓸 때까지는 조금 당분이 안 들어간 음식들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조금 덜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저녁을 먹었는데도 자꾸 뭔가 먹고 싶어서 야식을 먹는데 이것도 호르몬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다른 문제일까요? 아, 이거 아마 제가 예전에 그 우리 랍이브 방송한 거 보면 비만 치료제에서 제가 조금은 설명드렸는데요. 배가 부를 만큼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가 먹고 싶으면 이거는 나의 잘못이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 불균형이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제 뭘 먹고 계속 뭐가 땡기는 경우는 세로토닌의 부족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는 이거를 내가 억지로 참다가는 더 음식을 먹게끔 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악순환이 되고 이게 반복되면 오히려 체지방이 늘면서 체지방이 늘어나면 체지방에서 또 식욕을 막 일으키는 호르몬들이 나오니까 이게 막 엄청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식욕 자체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겠다. 이럴 때에는 반드시 주치의를 만나서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을 맞추는 나에게 필요한 약을 좀 쓰면서 이제 야식도 줄이고 다이어트를 해서 어느 정도 내가 균형이 좀 잡혀지면 그때 주치의와 의논해서 약을 좀 줄여나가는 방법을 쓰셔야 합니다. 이런 폭식이나 음식으로 기분을 보상하는 건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주치의를 만나셔야 되는 증상입니다. 식후에 당 쇼크가 와서 급 피곤해지고 잠을 참기 힘들 때가 많은데 당 쇼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식습관 조절밖에 없는지요? 당 스파이크라고 하겠죠. 당 쇼크라기보다는 이제 너무 단당류를 급격하게 확 먹으면 인슐린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서 그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졸리고 피곤한 증상, 이게 사실 이게 당 중독의 현상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식습관 조절을 하면 좋지만 이게 뭐 내 마음대로 되질 않으니까 이게 매일 일상에서 반복되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하나는 이 당 스파이크를 한번 끊어보겠다 하면 딱 21일만 그렇게 고당도를 먹지 않는 걸 하시면 돼요. 이게 보통 21일의 기적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너츠를 너무 좋아했는데 정말 이빨 깨물고 21일만 그 도너츠를 끊으면 22일째 되면 그 도너츠를 앞에 둬도 그렇게 먹고 싶지도 않고 먹다가도 이제 맛이 없어지는 게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빵을 끊을 수 있는 게 결국은 이게 포만감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이게 중독이라서 먹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은 굉장히 한 번쯤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몇 번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가 이제 사실 요즘은 거의 빵 봐도 별로 먹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리 맛있는 빵이 보여도 그래서 약간 저는 그 당 중독에서 좀 해결이 된 것 같아서 그 한 21일의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기적 같은 일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내가 그게 안 된다면 이제 그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이제 삭센다펜이나 이런 그 약간 치료제들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또는 외국에서는 허용되어 있는 메포민이라고 하는 당뇨 치료제가 사실은 이 인슐린을 올렸다 떨어뜨리는 걸 조금 더 막기 때문에 이런 약제들을 쓰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사실 당뇨 전 단계에 있거나 이런 증상들이 같이 있으신 뭐 한 40대에서 50대 이제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있으실 것 같은 분들은 이렇게 삭센다펜이나 이런 보조제를 조금 처방약으로 쓰면서 조금 생활이 수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식욕이 좀 조절되니까 당을 21일 이상 끊을 수 있는 기간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 중독을 좀 해결하고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으면 쓰던 약이나 펜도 조금 줄여나가면서 이런 당 스파이크를 좀 해결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질문 감사합니다. 체중 유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요요 걱정을 안 해도 될까요? 네, 이거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체지방률의 문제거든요. 이제 체지방의 종류는 이제 백색 지방과 갈색 지방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색 지방은 에너지를 내는 우리 몸이 꼭 필요한 그런 지방이고요. 백색 지방은 에너지 저장고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위기일 때 쓰려고 계속 저장을 해놓는 저장고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늘 말씀드리지만 이 백색 지방은 그 부피가 점점 더블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요만큼의 흰색 지방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게 살이 찌면 2배가 되고 그 다음 살이 찌면 얘의 2배가 되고 그 다음 살이 찌면 얘의 2배가 되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제 살이 찌면 찔수록 아마 그런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 막 50에서 55까지는 뭐 스물스물 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 55에서 60부터는 막 정말 말도 안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체지방이 늘어나서 이제는 아무리 운동하고 해도 손 쓸 수 없게 돼서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백색 지방을 많이 줄이는 게 이제 요요가 오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저는 사실 한 체지방률을 28% 이하까지 낮추려고 하고요. 남성분들은 25% 이하까지 낮추긴 해야 되는데 남성분들은 사실 약간 근육량이 많을 경우에는 체지방량을 그렇게까지 낮출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체수분이 또 꽤 있기 때문에 지방의 비율이 조금 더 적게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남성들은 조금 근육량이 많을 경우에는 체지방률을 조금 더 높게 보고 그 근육량이 적으면 원래 기준대로 한 25% 이하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요. 여자분들은 보통은 저는 28에서 30%요 정도까지 보면은 아 이제는 좀 약을 끊고 혼자서 식단하고 운동만 하셔도 유지를 잘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펜 쓰고 있는데 내성 안 생길까요? 체중 감량에 도움을 많이 받아서 계속 쓰고 싶은데 계속 써도 될지 싶어서요. 네, 늘 많은 환자분들이 모든 이런 처방약제를 오래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또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썼다가 살은 뺐는데 건강을 잃을까 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 사실 삭센다 위고비가 이렇게까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처럼 내성이 생긴다거나 이제 이걸 안 썼을 때 더 폭식을 한다거나 또는 이런 뭔가 향정신성 약물을 끊고 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전혀 없는 다른 계열의 비만 치료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삭센다나 위고비는 사실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기전은 아니에요. 근데 대신에 이거는 뭐 얼마 전에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썼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논문도 나왔는데 이제 다 돌이켜 보니까 썼던 환자들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망률을 더 줄이고 이제 비만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도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논문 발표 이후로 더더욱 지금 이렇게 그 리라글루타이드 제제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약이 체지방만 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식욕 조절제들은 체지방을 빼는 효과는 있었지만 또 사망률을 높여서 이제 없어진 약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정말 유일하게 이제 비만 치료제 중에서는 체지방도 줄이고 인슐린 저항속도 낮추면서 내성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심뇌혈관 질환 위험도도 낮춰서 사망률을 낮췄으니까 그게 굉장히 획기적인 비만 치료제가 사실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비슷한 계열의 약들이 정말 많은 회사에서 만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제약회사들이 거의 다 이 GLP-1 아고니스트 계열이나 DPP-4 이니비터 계열들로 이제 다 만들어 가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내성보다는 이 처방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얼마나 주치의가 잘 핸들링하고 그 용량을 얼마나 잘 적절하게 이 환자에게 맞춰서 얼마나 쓸지를 판단해서 끊는 것까지 플래닝을 잘 하느냐의 문제지 이런 우리 나비약 같은 이런 무서운 약들처럼 내성을 걱정할 수 있는 필요는 없는 약입니다.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근데 간헐적 단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너무 되죠. 이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제 중요한 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려면 간헐적 단식을 하고 나서 폭식을 하면 안 돼요. 내가 18시간 굶고 6시간 이제 뭐 식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만약에 비율을 짰을 때 내가 18시간만 지나면 6시간 동안 내가 먹고 싶은 걸 다 먹고 18시간 동안 안 먹고 6시간 동안 먹고 싶은 거 이런 식으로는 하면 안 돼요. 그냥 이제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된다는 건 탄수화물의 그 인슐린을 건드리는 음식들이 18시간 동안 들어가지 않는 시간을 만든다는 뜻이지 그냥 굶고 먹고를 반복하는 게 간헐적 다이어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혈당 다이어트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18시간, 16시간이 아니어도 내가 어느 정도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제 한 5시쯤 밥을 먹었으니까 저는 오늘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을 생각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내일 아침까지는 간헐적 단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단백질 쉐이크 먹고 점심에 이제 뭐 점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조금 4시간, 5시간 굶고 내일은 뭐 저녁 약속이 있으니까 내가
점심 때부터 저녁 때까지는 한 6시간은 또 그만 안 먹어야겠다. 이렇게 먹을 일들이 있을 때 그 사이사이를 자꾸 비우는 걸 간헐적 단식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막 내가 오늘 7월부터 8월까지는 아침 8시부터 뭐 10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고 밤에 2시간만 먹고 이렇게 뭔가를 계획해서 플래닝하는 다이어트를 하시는 거는 장기적이지도 못하고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교감신경을 자꾸 올려요. 내가 내 살이 얼마나 빠졌나, 내가 또 지키지 못했을 때 그런 어떤 길티 필링이나 죄책감 등이 오히려 내 몸을 더 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활 습관 안에서 간헐적 단식을 조금씩 끼워 넣으면 말도 안 되게 살이 찌는 이런 건 좀 피하실 수 있습니다. 주중에는 식사 조절을 신경 쓰는 편인데 주말에 매번 무너져요. 너무 많은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주중에라도 식사 조절을 신경 쓰시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요새 제가 한 2, 3년에 걸쳐서 이렇게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좀 많은 지식들을 얻게 되고, 또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분들이 나와서 다이어트에 대한 상식들도 많이 알게 되니까 지금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식단 관리를 어느 정도는 이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계셨는데, 예전에는 제가 이 식단 관리 설명하면 나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살다 죽을 거라고 뭘 이렇게까지 사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어요. 근데 주중에 관리를 하고 주말에 이 정도 하시는 거면 사실 잘하는 거고, 이제 주말에도 이제 나이가 한 해 한 해 들면서는 이제 주말도 조금씩 이제 되도록이면은 좀 당분이 높지 않은 음식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냥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주중에만이라도 하신다면 박수 박수. 자, 저 잠깐 여기 또 우리가 미리 받아놨던 질문지도 조금 같이 드려볼게요. 다이어트 보조제 효과가 있나요? 다이어트 보조제가 단독으로 효과가 있다면 우리 전 세계에 살이 찌는 사람이 없겠죠. 이게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 몸이 이제 활성산소도 나오고 우리 몸이 약간 호르몬도 깨지고 수면의 질도 안 좋아지고 이제 체지방이 분해될 수 있는 환경도 조금 더 만들어주면 아무래도 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처럼 식단 관리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제가 알려드린 그런 생활 습관을 하면서 이제 보조제들을 나에게 맞는 걸 같이 잘 썼을 때에는 보조제가 효과가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조제를 먹어서 살이 막 빠지는 그런 명약은 없어요. 그래서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주치의와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보조제 정도, 뭐 내가 비타민 B군이 좀 더 필요하면 B군 정도는 조금 보조제로 처방하면서, 또는 비타민 C를 조금 보조제로 처방하면서 이제 노화가 될 수 있잖아요. 너무 굶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하면서 드시는 보조제는 도움이 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보조제만 이렇게 먹는,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보조제 이름이 아무 일 없었던 걸로인가 뭐 하여간 뭐 되게 웃긴 제목의 그게 있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내가 먹은 만큼 몸은 반응합니다. 다 화학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실은 지금 제가 이거 너무 보는 분 없을까 봐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저희 아들도 지금 좀 보고 있으라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좀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한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구독자분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저도 공부도 더 열심히 해서 새로운 지식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 채널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질문을 받아볼게요. 제가 한 몇 주는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하고요. 또 이제 좋은 주제가 있으면 또 그때는 한 주제를 선정해서 조금 이제 정보성으로 전달해드리는 강의도 좀 하면서 이렇게 다양하게 해볼 테니까요. 이제 뭐 어떤 게 더 좋고 뭐 어떤 게 더 나은지를 좀 알려주시면, 제가 지금 이런 실시간 라이브는 너무 한 지가 없어서 이렇게 좀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구독자분들이 훨씬 더 정보를 많이 얻고 유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만들어 갈 수 있는데 도움될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계속 보시면서 이게 더 좋았다 이렇게 좀 의견들도 주시면 제가 참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갱년기에 살이 찌는 이유가 뭔가요? 네, 갱년기에 살이 찌는 이유는 너무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 갱년기 되면은 안 먹고 죽어라 운동하는데 체중계 올라가도
안 빠지거나 더 올라가서 정말 미추어 버릴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칼로리의 문제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갱년기 때 살이 찌는 이유는 에스트로겐의 감소 때문이에요. 근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 우리 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중요한 호르몬이 300, 400에서 20, 30까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 갭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게 갱년기거든요. 그래서 이 갭을 어떻게든 보상을 하려고 우리 몸이 다른 어떤 것들을 끌어모아요. 근데 체지방에서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물질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없어진 에스트로겐을 보상하려고 난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에스트로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뱃살이나 지방을 늘려서 에스트로겐을 보상하려고 하는 기전이 이제 확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갱년기 기간 동안에는 사실 식단의 문제로 살이 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에스트로겐을 제외한 나머지 호르몬들이 이화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서 저장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아시겠지만 체지방에서 이런 에스트로겐 비슷한 질문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한 성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유방암의 발병률이 요새는 비만이 많다 보니까 더 이제 높아졌어요. 그래서 체지방 관리가 이제는 사실 미용뿐만 아니라 이런 미세염증을 만들어서 유방암의 발병률도 높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갱년기 때 살이 찌는 원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비만인 환자분들도 오히려 역으로 그 에스트로겐이 나를 병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호르몬 균형을 잘 맞추고 이제 미세염증 조절을 잘 해서 갱년기 시기에는 내가 어떻게든 건강하게 그 시기를 넘어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 또 있네요. 삭센다나 수행요법으로 체지방을 28%로 떨어뜨릴 수 있나요? 그 이렇게 이렇게는 가능합니다,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든 환자들이 다 이게 이유가 달라요. 뭐 어떤 분은 뭐 인슐린 저항성이 좋지 않으니까 삭센다펜을 써서 체중 감량이 딱 나에게 맞는 원인이 해결되니까 빠질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사실은 식욕 조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계열 또는 정말 식욕 조절 중추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삭센타펜으로는 터무니도 없거든요. 정말 이럴 때는 신경전달물질 균형을 주는 약들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쓰면서 지방이 분해되는 환경을 수행요법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행요법도 환자마다 저희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환자가 뭐 어떤 이유로 살이 쪘는지 또는 어떤 이유로 지방이 분해되지 않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다 맞춰서 검사에 따라서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수액들을 쓰기 때문에 자, 삭센다와 수액, 뭐 삭센다와 알기닌을 쓰면 이제 무조건 뭐 명약처럼 28% 그런 답은 없어요. 저희는 특히나 저희 JM은 환자 맞춤으로 체중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건강을 오히려 나빠지게 해요. 이 사람이 어디서 듣고 뭐 야 수액 맞고 삭센다 맞고 막 살 엄청 뺐다더라 하고 그냥 어디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무슨 제품 사듯이 그냥 수액 사고 펜 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비만 치료가 아니거든요. 나에게 맞는 게 뭔지를 정확히 찾아야 다이어트를 끝낼 수 있고 또 그 이후에도 건강하게 건강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와서 주치의와 나에게 맞는 다이어트법을 선택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 중이어도 애주가라 음주는 포기 못하겠어요. 음주 시에 지켜야 할 사항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 그쵸. 다이어트 때, 이제 아무래도 술을 좋아하시거나 또는 이제 직업적으로 이제 회식이 계속 있으셔야 돼서 되게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음주는 당이에요. 그래서 혈당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음주가 들어왔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탄수화물이 되도록이면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간은 제가 지난번에 라디오에서도 한번 얘기하긴 했는데 혹시 또 못 들으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우리 간은 이제 음주가 들어오면 이게 다 독소라고 생각해서 얘부터 분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오는 일감들은 다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음주를 하는 중에 뭐 국수를 먹는다거나 우동을 먹는다거나 피자를 먹는다거나 이런 당들 볶음밥 먹는다거나 하면 그거는 그냥 정확히 아신대요. 전부 그냥 지방으로 저장이 될 거다. 그리고 그 후에 한 2, 3, 4일은
시간을 줘야 얘를 끌어당겨서 다시 지방을 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음주를 할 수밖에 없을 때는 되도록이면 같이 먹는 음식들을 소고기나 아니면 뭐 생선류 이런 쪽으로 조금 메뉴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음주 중에서도 슬프겠지만 이제 와인이나 맥주나 이런 것들은 또 극히 심하게 다른 주류보다 당을 많이 올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술을 먹으면서도 이제 노후에도 좀 더 건강하게 지내고 싶다 하시면 이런 생활 패턴을 바꿔야 돼요. 옛날에 젊을 때 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음주를 하면서 얘가 탄수화물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렇게 음주하시는 분들은 몸에 활성산소가 많아서 간이 일을 잘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항산화제를 조금 더 같이 치료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뭔가 항산화제들을 조금 더 써서 간이 일을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또는 탄수화물 분해를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보조제들을 처방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하고 현재 다이어트 프로그램 진행 중입니다. 늘 상세히 상담해 주셔서 감사한데 늘 질문이 생기네요. 병원 가기 전에 14시간 공복을 유지하고 가는 건 간헐적 단식의 중요함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1일 1식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다이어트 말고 건강에 도움되나요? 이게 사실 여러 가지의 원인인데 가장 중요한 건 저희 병원에서 다이어트 프로그램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사율을 올리고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아르기닌 앰플이 이제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깔려요. 그 다음에 이 환자에게 맞춰가지고 이제 앰플들을 제가 처방하게 되는데 이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주사가 몸에 들어갔을 때 니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NO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환경이어야 그래야 이제 얘가 체지방을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는 환경은 사실 이제 항산화제가 많고 몸에 나쁜 그 활성산소들도 없고 몸이 좀 깨끗해야 알기닌이 좀 어려운 얘기지만 ENOS라고 하는 분해 효소가 돌아가면서 그 우리가 체지방을 빠지게 할 수 있는 니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산화질소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알기닌을 맞는다고 해서 알기닌이 마치 지방 분해 주사처럼 우리 몸에 지방을 분해하는 게 아니라 그 알기닌이라는 물질이 들어가서 어떤 조효소에 의해서 산화질소가 만들어져야 되고 그 산화질소가 어떤 단계를 타고 내려가서 TH라고 하는 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분해할 수 있게 돼요. 그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패스웨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첫 번째는 공복을 유지해서 산화질소가 많이 생기게 하려고 공복을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저장된 지방이 분해될 때에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 있으면 이 지방을 NO가 만들어져도 분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그래서 인슐린 호르몬은 근데 언제 나오냐? 늘 말씀드렸죠. 당을 먹으면 인슐린 호르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먹어도 인슐린 호르몬은 무조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닌을 맞으실 때 공복을 유지하도록 하는 건 뭐 간헐적 단식은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몸에 있는 활성산소, 음식을 먹으면 우리는 몸에서 이제 에너지 공장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활성산소 ROS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산화질소가 안 형성돼서 알기닌을 맞아도 소용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공복 그리고 마지막에 저장된 지방을 분해하려고 할 때에는 인슐린 호르몬이 나와 있으면 요 패스웨이도 안 되니까 인슐린이 나오지 않는 공복.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제가 공복을 유지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사실 치료의 극대화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네, 도움 많이 되신다 그래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 어떻게든 좀 이렇게 다이어트로 건강을 해치고 계시는 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고 또 다이어트 때문에 너무 이제 죄책감이나 우울감, 특히 갱년기 때는 더 그러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조금 정보들을 좀 드리면은 힘이 될까 싶어서 이제 이렇게 실시간을 하는데 또 감사해 하시니 되게 보람이 됩니다. 또 이제 조금 한 15분 정도만 더 할게요. 저도 가서 자야죠, 이제. 자, 탄수화물을 끊으면 살이 빠질까요? 이건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있으실 거라 답안 드립니다. 다이어트 후에 일반식으로 돌아가면 요요가 오나요? 어,
다이어트 후에 일반식으로 돌아가면 이제 요요는 한 2, 3kg는 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이어트 체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체중이 됐을 때 늘어난 체중은 보통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체지방과 부종이에요. 근데 체지방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늘어나면 안 돼요. 28이나 30%까지 내려놓으면은 먹은 음식이 다 지방이 에너지로 분해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제가 환자분들한테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게 제가 하고 있는 치료인데 이게 만약에 역으로 먹는데 다시 지방이 늘어난다 이러면 뭔가 또 균형이 깨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이렇게 맞춰가지고 지방이 분해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지방을 많이 빼놨을 때는 사실 지방이 늘어나는 경우는 원인을 잘 분석해서 살을 뺐다면은 체지방이 늘어나는 요요는 거의 안 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단 자체도 뭐 이 정도 뺐는데 다시 원래처럼 그렇게 폭식하시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체지방이 이렇게 반대로 많이 늘어나는 경우는 적은데 아무래도 이제 음식이 예전에 비해서 양도 좀 늘고 또 이제 막 이렇게 관리하던 식단에서 조금은 이제 사람들하고 먹기도 하고 하니까 이제 늘어나면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소금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나트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소금기가 많아지면 우리 몸은 짜니까 물을 자꾸 끌어당겨서 내 몸을 좀 더 희석해서 이제 좀 더 닝닝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2, 3kg 정도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부종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그런 정도는 그냥 아 내가 이제 뭐 하루 한 번 먹었다고 이렇게 선생님 3kg가 쪘는데 이제 나는 영원히 이렇게 못 먹고 사는 거냐 불안해 하시는데 인바디를 봤을 때 제가 그게 체지방으로 늘어났으면 이제 이건 굉장히 심각해요. 아, 이게 치료가 아직도 덜 됐구나. 왜 먹은 게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됐지? 에너지를 안 쓰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유를 찾아야 되지만 봤을 때 체수분이 이렇게 훅 늘어서 체중이 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약을 끊고 이제 한 그 다다음 주쯤에 이제 보면은 그러면 저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몸은 궤도에 올라와 있고 음식이 좀 짜서 그런 거니까 수분 섭취 많이 하고 조금 짠 음식 줄이면서 이제 세포가 이 낮은 부종 수준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몸을 좀 인식하게 되면 이제 부종 조절하는 능력도 좀 좋아지니까 그렇게 관리하면 된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2, 3kg 는 거 가지고 막 되게 당황하시면서 오시는데 전문가인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하고 계셨는데 슬퍼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요요는 오죠. 근데 이제 체수분으로 오냐, 체지방으로 오냐의 문제니까 이제 원인을 잘 찾아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체지방으로 요요가 오는 경우는 제 환자분들은 병원에 막 시키는 때 안 오지는 않는 이상은 거의 다 잘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내 질문이 영양제는 평생 먹어도 간에 무리가 안 될까요? 아, 그렇진 않죠. 영양제도 간에서 해독을 하니까 영양제도 나에게 꼭 필요한 조효소들은 적당량을 의사랑 맞춰서 먹는 건 중요하지만 어느 영양제든 무턱대고 막 평생 먹으면은 간이 힘들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간세포의 기능은 떨어지니까 이제 도즈를 좀 줄이거나 아니면 나이에 따라 또 필요한 영양 성분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맞는 영양 성분들을 좀 바꿔가면서 주치의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약간 이거 질문들 중에서 다이어트 관련한 것들을 조금 더 볼게요. 다이어트 할 때 근력 운동이 중요한가요?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유산소 운동도 나중에 이제 좀 체중이 줄고 나면은 하셔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한 30분에서 40분. 근데 유산소 운동은 너무 많이 하면 이제 활성산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노화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한 주에 한 두세 번 정도 하시고 근력 운동을 조금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하체 근육 운동 제가 거의 매번 제 환자분들한테 잔소리처럼 하고 있는데 50대, 60대만 지나도 사실 60대만 지나도 이제 근육 형성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같은 강도의 뭐 웨이트를 해도 이제 60대가 되면 거의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4, 50대 때 만들어 놓은 근육으로 노후를 이제 살아가셔야 하는데 5, 60대 때는 사실 체지방량이 건강을 굉장히 많이 좌우해요. 그래서 이제 심내혈관 질환이나 여러 가지 암이나 이런 것들이 체지방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7, 80대 정말 이제
노후를 맞이할 때는 대부분이 이제 이 sarcopenia라 그래요.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이 체지방보다는 훨씬 더 사망률이 높고 삶의 질이 안 좋고 모비디티라고 하거든요. 질병의 발병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젊을 때 근육량을 확실히 만들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근육 운동 시작하시고 안 늘어난다고 해도 이게 근육은 복리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냥 꾸준히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계속 꾸준히 정말 평생 한다 생각하시고 한 가지 정도는 이제 시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0대 이후에는. 참고로 저는 이제 스쿼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틈나면 이제 진료실에서도 좀 환자 없을 때는 하고 틈틈이 자꾸 스쿼트를 끼워 넣고 그리고 틈틈이 간헐적 단식을 자꾸 끼워 넣고 뭐 음주를 하게 되면 탄수화물을 되도록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항산화제도 열심히 맞고 그렇게 계속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지방이나 비만은 정말 관리를 해야 하는 질병이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도 진료를 너무 많이 했고, 이제 목이 아파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질문을 받고, 여기 이제 실시간 답변 있는 것들은 제가 나중에 다시 보고 다 이렇게 그 영상을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밑에 이렇게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직원 통해서 답변을 좀 전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시간 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방송은요, 2주 후에 이제 할 건데요. 27일 오후 8시예요. 2주에 한 번, 수요일 오후 8시에 이제 저녁 식사 하시고 이제 좀 보시면 좋겠고, 이번에는 남녀노소 비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신 호르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또 내일 부신 호르몬으로 이제 강의도 있고 해서 제가 논문도 많이 보고 해서 좀 새로운 이제 상식들, 비만과 관련된 이 부신 호르몬과 관련된 것들이 최근 논문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관리했을 때 어떤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지, 그리고 방법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 거기에 따른 질문도 좀 그때그때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실시간으로 늦게까지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늘 저가 구독자님들이나 환자분에게 도움이 되는 주치의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진료실에 오셨을 때도 편하게 물어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랫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